2024년 3월 15일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통보했습니다. 귀국과의 모든 경제 협력을 즉시 중단합니다. 베트남 경제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일궈온 반도체 공장, 자동차 부품 공장,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의 파트너는 일본입니다. 한국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거리에는 플래카드가 나붙었습니다. 한국은 가라, 일본이 온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하노이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 3일 후 베트남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28곳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일자리 8만 개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루에 12%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베트남 경제부 장관은 한국 대사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짧은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을 버리고 일본을 선택한 베트남에 어떤 재앙이 닥쳤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일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응우엔 민투안입니다. 올해 47입니다. 저는 베트남 최대 경제신문인 베트남 이코노미 타임스에서 17년째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국립경제대학을 나왔고 2008년에는 싱가포르 난양공대에서 MBA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와 제조업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베트남 언론상도 2번 받았습니다. 2015년과 2020년에요. 저는 하노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네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삼성, LG, 현대. 제 아버지는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정확히 20년을 일하셨습니다. 생산라인 관리자셨죠. 덕분에 저는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기자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을 돌아보면 한국 제품 천지입니다. 주방에는 삼성 냉장고, 세탁실에는 LG 세탁기, 차고에는 현대 자동차가 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도 LG입니다. 아내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10살 난 딸아이는 매주 토요일 한국어 학원에 다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냥 좋은 제품이니까 샀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 경제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려다 보니 한국의 기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아침 정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일본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를요. 저는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17년 경력의 기자로서 이런 중대 발표는 수없이 취재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장관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과의 모든 경제협력은 오늘부로 종료됩니다. 우리는 더 선진화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 파트너는 일본입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벗어나는구나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옆자리 후배 기자는 흥분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이 결정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즉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액 80조 원, 직접 고용 100만 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400만 명, 연관 협력사 2,000개 이상, 혜택받는 인구 1,500만 명. 숫자가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제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빠르게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일본의 베트남 투자 70조 원, 중국의 베트남 투자 50조 원, 한국의 베트남 투자 80조 원. 한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무상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 10조 원 가치, 일본 2조 원, 중국 0.5조 원. 한국은 일본의 5배, 중국의 20배를 무상으로 베트남에 줬습니다. 기술을 팔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베트남 경제 성장의 35%가 한국 기여였습니다.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3분의 1을 하루아침에 자른 것입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문사 데스크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삼성에서 퇴직하신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회사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매달 퇴직자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가실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큰일입니다. 정부가 한국과 손을 끊었어요. 오늘 발표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그리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투하나, 이건 큰 실수야. 아주 큰 실수. 곧 알게 될 거다. 베트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지. 하지만 아버지, 일본이 들어온다잖아요. 일본이 더 선진국 아닙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투하나, 너는 기자니까 숫자는 볼 줄 알겠지. 하지만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은 보지 못해.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봤어.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부품으로 볼 거야. 큰 차이지. 그때만 해도 저는 아버지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년간 한국 회사에서 일한 아버지의 감상적인 회고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옳았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제가 17년간 취재한 어떤 경제 사건보다도 극적이고 파괴적이고 교훈적인 방식으로요. 그날 오후부터 베트남 사회는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한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작은 나라가 우리를 무시했다. 한국은 우리를 값싼 공장으로만 봤다. 이제 일본이 제대로 된 기술을 가져올 것이다. 제 동료 기자들도 비슷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매국노 취급을 받을 분위기였으니까요. 정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3일 안에 철수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비자는 즉시 취소됐습니다. 15년간 쌓아올린 협력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일본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하노이 공항은 환영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고위 관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언론은 생중계를 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이 내렸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50명의 일본 기업 대표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파나소닉, 소니, 도요타, 미쓰비시. 모두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었습니다. 환영식에서 베트남 총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경제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일본이라는 진정한 선진국과 함께 우리는 도약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요. 30년 전 베트남이 처음 외국 자본을 받아들일 때였습니다. 일본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5년 만에 대부분 철수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즉시 떠나는 것이 일본 기업의 원칙이었으니까요. 그때 한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10년, 15년을 버텼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현지 부품사를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 경제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2010년 GDP 1000억 달러에서 2024년 4,300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그 성장의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신문사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7년 경력의 경제 기자로서 숫자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액 15년간 총 80조 원.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80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베트남 국민들은 알까요?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베트남 투자 15년간 70조 원. 중국의 베트남 투자 15년간 50조 원. 한국은 일본보다 많았고 중국의 거의 2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무상기술 이전 가치. 한국 10조 원. 일본 2조 원. 중국 0.5조 원.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일본의 5배, 중국의 20배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숫자를 봤습니다. 한국 기업, 직접 고용 100만 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400만 명. 일본 기업 30만 명. 중국 기업 40만 명. 베트남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3분의 1이 한국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근로자 400만 명의 가족을 포함하면 약 1,500만 명. 베트남 인구 1억 명의 15%였습니다. 베트남 국민 7명 중 1명이 한국 덕분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 성장 기여도였습니다. 2009년 한국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 베트남 GDP는 1,000억 달러였습니다. 2024년 지금 베트남 GDP는 4,300억 달러입니다. 4.3배 성장. 그중 한국 기업의 기여도를 계산했습니다. 약 35%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가상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한국 투자 80조 원이 없었다면 GDP는 절반 수준인 2천억 달러, 4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었다면 1,500만 명이 여전히 빈곤층, 무상기술 이전 10조 원이 없었다면 베트남은 여전히 단순 조립국가.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15년에 이룬 것을 베트남 혼자였다면 45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지인 임원 비율. 한국 기업의 베트남인 임원 200명 이상. 관리 자급은 5,000명. 일본 기업의 베트남인 임원 20명. 대부분 일본인. 중국 기업의 베트남인 임원 10명. 거의 모두 중국인. 한국은 베트남 사람을 키웠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자국민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 숫자. 한국 기업이 육성한 베트남 협력사 2,000개. 일본 기업 300개. 중국 기업 100개. 한국은 베트남 경제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성장한 게 아니라 함께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프린트했습니다. A사 용지 쉰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들을 책상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80조 원, 10조 원, 100만 명, 1,500만 명, 15년.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루아침에 배신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월 16일, 발표 다음 날입니다. 아침 9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하노이 북부공단에 있는 한국전자부품 공장 관리자였습니다. 제가 3년 전 인터뷰했던 분이었습니다. 투한 기자님, 큰일입니다. 공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 본사에서 긴급 지시가 왔어요. 모든 생산 라인을 즉시 중단하라고요. 기술자들은 내일 한국으로 철수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남부 호치민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오전에만 12개 공장이 멈췄습니다. 점심때쯤 저는 하노이 북부공단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장 앞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공장을 닫는 거냐? 우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내일부터 뭘 먹고 사냐? 공장 관리인이 확성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한국 기업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까지만 지급하고 공장은 폐쇄됩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여성 노동자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여기서 일하는데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새 아이가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신문사에서는 이 사진을 싣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본 대표단의 화려한 환영식 사진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일시적 혼란은 곧 해결될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SNS에는 일본 만세라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제 핸드폰에는 다급한 메시지들이 쌓여갔습니다. 한 자동차 부품 협력사 사장님이었습니다. 투한 기자님, 우리 회사는 15년간 한국 회사에만 부품을 납품했습니다. 이제 주문이 모두 취소됐어요. 직원 300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물류회사 대표였습니다. 한국 기업 화물이 우리 매출의 70%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공단 노동자들이 손님의 80%였어요. 공장이 문을 닫으니 식당도 망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기업 몇 개가 떠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5년간 뿌리내린 거대한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3월 17일, 발표 3일째입니다. 베트남 주식시장이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주가가 너무 빠르게 떨어진 것입니다. 한국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부품사들, 협력사들, 물류회사들 모두 하한가를 쳤습니다. 제가 아는 한 증권사 부장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투안, 이건 재앙이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에서 돈을 빼가고 있어. 한국 기업이 떠나면 베트남 경제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지. 그날 하루 동안 20억 달러가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저녁 뉴스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일시적 조정일 뿐입니다. 곧 안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급성 스트레스입니다. 많이 놀라셨나 봅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퇴직금을 모두 한국 관련 주식에 투자하셨어. 오늘 하루에 절반을 잃었단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투아나, 내가 말했지. 이건 큰 실수라고.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큰 재앙이 올 거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문사 데스크였습니다. 투안, 당장 정부 청사로 가. 긴급 회의가 열렸어.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아. 저는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정말 큰 재앙의 시작을 목격하게 됩니다. 정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제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일 전 환한 미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긴급 발표를 하겠습니다. 장관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경제적 공백이 예상보다 큽니다. 현재까지 28개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고 8만 2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본이 곧 그 자리를 메울 것입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언제 메운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장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일본 대표단과 긴급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들이 약속했습니다. 2주 내에 새로운 공장 가동을 시작하겠다고요. 2주. 그 말에 기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경험상 2주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일본 대표단이 묵고 있는 호텔로 갔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지금은 바쁩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본 측 대변인의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전에 알던 일본 기업 주재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베트남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토 씨, 일본 기업들이 정말 2주 안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쓴웃음이 들렸습니다. 투안, 솔직히 말하겠네. 불가능해. 우리 일본 기업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 최소 6개월의 조사 기간이 필요하지. 리스크 분석, 수익성 검토, 본사 승인. 모든 게 완벽해야 움직여. 그럼 왜 베트남 정부에 이주라고 했습니까? 그건 정치적 발언일 뿐이야. 실제로는 다르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월 18일, 발표 4일째입니다. 아침부터 하노이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월급을 달라. 공장을 다시 열어라. 일본은 어디 있느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서 취재를 했습니다. 한 노동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기자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 공장에서 12년을 일했어요. 2아이를 키우고 집도 샀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뭡니까? 정부가 한국 기업을 쫓아낸 거잖아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일본 대표단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하노이 외곽의 한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난 빈 공장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본 파나소닉 임원이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이 설비들은 모두 한국 방식이군요. 우리 일본 시스템과는 맞지 않습니다. 베트남 관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빨리 가동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일본 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품질을 추구합니다. 이 공장을 우리 기준에 맞추려면 최소 8개월이 필요합니다. 8개월. 그 말에 베트남 관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더 큰 위기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3월 19일 오전 11시. 한국 철수 발표로부터 정확히 98시간째였습니다. 저는 베트남 중앙은행 비상대책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특별 취재 허가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현재 외환 보유고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4일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70억 달러를 빼갔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70억이요? 우리 외환 보유고가 800억이었는데 이제 730억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은행 부총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하루에 30억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4일, 정확히 120시간 후면 외환 보유고가 위험 수준인 600억 아래로 떨어집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제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120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5일입니다.
5일 안에 자금 유출을 막지 못하면 베트남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합니다. 총리가 책상을 쳤습니다. 일본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투자하겠다고 했잖아.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총리님, 일본 측에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리스크 재평가 중이라며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베트남 경제가 너무 불안정해서 투자를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젊은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대출금 150억 달러를 조기 상환했습니다. 계약상 권리입니다. 그 돈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은행들 자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5개 주요 은행 중 2곳이 지급 준비금이 법정 기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출 요구가 계속되면 48시간 내에 파산할 수 있습니다. 48시간. 이틀이었습니다. 총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한국 없이는 안 되는 거였군요. 우리가 15년간 한국 자본에 의존해 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회의 후복도에서 한중앙은행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투한 기자, 내가 30년간 은행에서 일했지만 이런 위기는 처음이야. 그렇게 심각합니까? 심각한 정도가 아니야. 재앙이지. 한국이 가져간 150억 달러의 빈자리를 메울 방법이 없어. 일본은 말만 하고 돈은 안 가져와. 그 사이 우리 외환보유고는 하루에 30억씩 증발하고 있어.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은행들 있지? 내일 아침이면 그중 한두 곳이 문을 닫을 거야. 그럼 뱅크런이 시작돼. 국민들이 패닉에 빠지면 48시간 안에 모든 은행이 무너져.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한테 빌어야지. 자존심 버리고 무릎 꿇고 빌어야 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120시간, 아니 이제 118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날 저녁, 제가 아는 한 은행 지점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투안, 내일 우리 은행 문 닫는다. 공식 발표는 내일 아침이야. 정말입니까? 한국 기업들이 예치했던 돈이 우리 자산의 40%였어. 그게 다 빠져나갔어. 버틸 수가 없어. 전화기 너머로 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은행 앞에 수천 명이 몰려들 거야. 그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미안하다고. 정부가 잘못했다고. 한국을 쫓아낸 게 실수였다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새 공장은 어떻습니까? 새로 짓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일본 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새 공장 건설에는 최소 15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8개월의 건설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만 6개월 걸립니다. 베트남 관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2년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당장 8만 명이 굶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 임원은 냉정했습니다. 그건 베트남 정부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베트남을 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이 떠난 자리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베트남 정부는 또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은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됩니다. 단기적 어려움은 정부가 지원금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정부의 지원금 규모가 발표됐습니다. 고작 5억 달러였습니다. 8만 명의 실업자를 돕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SNS가 폭발했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 일본은 거짓말쟁이다. 한국을 다시 불러와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손을 벌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월 19일, 발표 5일째입니다.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일본 도요타가 베트남 진출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 부품 협력사들이 없어진 베트남에서는 자동차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베트남은 15년간 한국 기업들과 함께 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엔진, 변속기, 전장 부품 모두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현지 협력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떠나자 그 협력사들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기술 지원이 끊겼고 주문이 사라졌고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그런 협력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본 품질의 부품만 사용합니다. 베트남 부품은 기준 미달입니다. 그 말에 베트남 협력사들은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15년간 키워준 기술력을 일본은 하루아침에 쓸모없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호치민의 한 부품 공장을 찾았습니다. 공장 사장님은 60대 중반의 베트남 분이었습니다. 기자님, 우리 공장은 한국 현대차에 15년간 부품을 납품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와서 우리를 교육시켰죠. 덕분에 우리 기술력은 세계 수준이 됐어요. 근데 일본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제 직원 500명을 모두 해고했어요.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누구 잘못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삼성전자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5년간 함께 일한 베트남 직원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원하는 직원들은 모두 한국 본사나 다른 나라 공장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날부터 한국행 비행기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최고의 기술자들, 숙련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삼성에서 12년을 일한 엔지니어였습니다. 투안, 나 한국 간다. 여기 남아봤자 미래가 없어. 친구, 조금만 기다려봐.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어. 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아지지 않아. 일본은 우리를 원하지 않아. 그들은 일본 사람들만 쓸 거야. 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 그날 하루 동안 3,000명의 숙련 노동자가 한국행을 신청했습니다. 베트남은 기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장 큰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3월 21일 오후 3시 한국 철수 발표 정확히 150시간째였습니다. 저는 재무부 비상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외환 보유고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빨간 선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스크린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620억 달러. 이제 위험성까지 20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경제부 차관이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IMF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이 베트남 파견단을 보낸답니다. 내일 아침 도착 예정입니다. 구제금융 규모는 최소 2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정부 지출 30% 삭감, 공무원 임금 동결, 공기업 민영화, 외국인 투자 규제 완전 철폐. 장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건 국가 주권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어. 그때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무디스가 베트남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투자 적격에서 투기 등급으로.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신용평가사 담당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투기 등급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법적으로 베트남 채권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강제 매각이 시작될 겁니다. 얼마나 빠져나갑니까? 추정치로 추가로 100억 달러입니다. 장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100억이면 우리 외환보유고가 520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베트남은 끝이야. 그 순간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외교부 국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답니다. 베트남 상황에 대해서요. 그래서요? 한국 정부가 베트남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의 눈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한국 기업 복귀를 공식 요청해야 한답니다.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건 굴욕이잖아. 하지만 장관님,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72시간도 안 됩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 더 큰 굴욕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IMF 구제금융 조건대로 하면 GDP가 20% 감소합니다. 실업률은 15%로 뛰고요. 베트남 국민 1,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한국에 무릎 꿇으면요? 한국 기업들이 복귀하면 일주일 안에 경제가 안정됩니다. 일자리도 돌아오고 외환보유고도 회복됩니다.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면 나라가 망하고 자존심을 버리면 나라가 살고. 그때 한 젊은 관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보세요. 저는 하노이 변두리 출신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대학 갈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한국 공장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15년간 LG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저를 대학 보내시고 동생도 고등학교 보내셨어요. 한국 회사가 우리 가족을 가난해서 구해줬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자존심은 배부른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8만 명의 노동자들이 집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제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총리님께 보고하겠습니다.
한국에 공식 사과하고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그날 저녁 6시 베트남 총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외환보유고 그래프의 빨간 선은 여전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48시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심각한 위기가 터졌습니다. 3월 16일 오후 2시. 한국 기업 철수 발표 정확히 29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하노이 남부의 한 자동차 조립 공장에 있었습니다. 베트남 최대 자동차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공장장 레반흥 씨가 저를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투안 기자님, 보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반쯤 조립된 자동차 50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부품입니다. 한국에서 오던 핵심 부품 공급이 끊겼어요. 엔진 ECU, 변속기 모듈, 전장 시스템. 이것 없이는 차를 완성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생산라인 책임자가 뛰어왔습니다. 공장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부품 재고 확인했는데 현재 남은 재고로는 72시간밖에 못 버팁니다. 72시간. 3일이었습니다. 공장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3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잖아. 그때까지 대책이 없으면 공장 문 닫아야 한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 부품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공장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자동차는 한국 현대차 기술로 만들어졌어요. 15년간 한국 부품에 맞춰 설계됐죠. 일본 부품은 규격도 다르고 소프트웨어도 안 맞아요.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해요. 그건 최소 1년 걸립니다. 그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매뉴얼을 들고 있었습니다. 공장장님, 제가 한국 기술자들한테 배운 걸 토대로 부품 개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공장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우엔, 내 실력은 알아. 하지만 이건 내 수준이 아니야. 한국 본사 엔지니어가 와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젊은 엔지니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걸 지켜봐야 합니까? 김 팀장님이 계셨다면 3시간이면 해결했을 텐데. 김 팀장. 한국에서 왔던 기술 고문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공장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 공장에는 직원 3,000명이 있어요. 그들의 가족까지 치면 1만 명이 넘어요. 이제 72시간 후면 이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 노동자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공장장님, 우리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저희는 15년간 여기서 일했어요. 제 남편도 여기 있고 큰아들도 여기서 일해요. 우리 가족 3명이 다 여기 직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2시간이면 우리 집 대출금은 어떡하죠? 딸 대학 등록금은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왔을 때 한국 대사관 차량이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제 담당 서기관이 내렸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서기관님, 한국 정부가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공식적으로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이제 베트남 정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가 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72시간. 부족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은 맞았습니다. 3월 20일 새벽 2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투안, 큰일이야. 지금 당장 중앙은행으로 와. 신문사 경제부 선배 기자였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중앙은행 건물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급한 표정으로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내놔. 내 예금을 돌려줘. 뱅크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내려고 몰려든 것입니다. 한 50대 여성이 울부짖었습니다. 제 평생 저축한 돈이 여기 있어요. 한국 기업이 떠나면 은행도 망한다며. 제발 제 돈 좀 주세요. 경비원들이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격렬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4시 중앙은행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베트남 은행들은 안전합니다. 예금은 보장됩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한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만 하루 인출 한도를 1인당 500달러로 제한합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500달러는 한 가족이 한 달 생활하기에도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베트남 은행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베트남 은행들은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줬습니다. 공장 건설 대출, 운영 자금 대출. 총 15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그 대출금을 모두 회수해 갔습니다.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베트남 은행들이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주식, 다른 대출. 당장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베트남 5대 은행 중 2곳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거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ATM 앞에는 수백 미터의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밤새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ATM은 곧 돈이 바닥났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취재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느라 바쁜 거죠. 슈퍼마켓은 더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현금이 없으니 카드로 결제하려는데 카드 시스템도 마비됐어요. 은행이 멈췄으니까요. 베트남 경제가 멈춰섰습니다. 그날 오후 정부가 다시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긴급 유동성 200억 달러를 공급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800억 달러였습니다. 200억을 쓰면 600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돈을 빼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0억 달러씩. 간단한 계산이었습니다. 20일 후면 베트남은 파산합니다. 그날 저녁 베트남 동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달러 대비 15%나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100달러였던 물건이 저녁에 115달러가 된다는 뜻입니다. 수입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휘발유, 밀가루, 의약품. 모든 게 비싸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아침 가격의 1.5배였습니다. 주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투안,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어. 내일이면 더 비싸질 거야. 도매상이 그러더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투아나, 아버지가 다시 쓰러지셨어. 병원에 와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다가 못 찾았대. 퇴직금으로 산 주식은 이미 반토막 났고 은행 예금도 못 찾고 그러다 쓰러지셨어.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투아나, 이 나라가 망하고 있어. 한국을 버린 대가야. 3월 21일, 발표 7일째입니다. 아침부터 하노이 거리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폭동이었습니다. 정부는 물러나라. 한국을 다시 불러와. 일본은 거짓말쟁이다. 상점들이 부서졌습니다. 차들이 불에 탔습니다.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서 목격했습니다. 한 청년이 일본 국기를 불태우는 것을요. 일본이 우리를 구할 거라고 했어.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 2주 만에 공장 가동한다더니 거짓말이었어. 경찰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정오 베트남 총리가 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난 총리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위기라고. 한국 기업 철수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진출도 예상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IMF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IMF라니, 우리가 IMF 신세를 진다고. 이게 다 한국 쫓아낸 결과야. 저는 그날 오후 경제부 장관실로 갔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승낙했습니다. 장관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7일 전 당당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백발이 늘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투안 기자님, 앉으세요. 그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관님,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한국을 내보냈습니까? 그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일본이라는 더 좋은 파트너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한국이 베트남 경제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었는지, 15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걸 우리에게 줬는지, 기술도, 일자리도, 교육도, 모든 게 연결돼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한국에 다시 요청하시면 안 됩니까? 장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요청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모욕했는데, 필요 없다고 했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됩니까? 장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일본 미쓰비시가 베트남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철수를 고려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불안정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투자 리스크가 너무 높습니다. 일본의 배신이었습니다. 아니, 배신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혼자 기대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신문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전,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베트남은 가난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도 졸업하고 일자리를 못 구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왔습니다. 공장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교육시켰습니다. 제 친구들 대부분이 한국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롯데. 그들은 월급을 받아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했습니다. GDP가 4배로 늘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모든 게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재앙이 왔습니다. 3월 22일 새벽,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모인 기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총리가 혼자 수행원도 거의 없이 조용히 떠나는 모습을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총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총리님, 한국에 가시는 겁니까?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총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에서 긴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베트남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회담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한국 기자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이 난리야. 베트남 총리가 왔다는 소식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 회담 내용은 알 수 있어? 아직 공식 발표는 없어. 근데 베트남 총리가 들어갈 때 표정이 말이 아니었대. 완전히 무너진 사람 같았다고. 3시간 후 회담이 끝났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가 떨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와 달라고. 우리를 다시 도와달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내보낸 것에 대해. 둘째, 한국 기업들에게 향후 30년간 세금 면제 혜택을 줘야 합니다. 셋째,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일본과 맺은 모든 경제 협력 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하나하나가 굴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넷째 조건은 베트남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에게도, 한국 국민들에게도, 전 세계에도. 베트남이 완전히 항복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베트남에서는 분노와 좌절이 폭발했습니다. 총리는 매국노다. 어떻게 저런 굴욕을 받아들일 수 있나. 하지만 동시에 안도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돌아오면 일자리가 생기겠지. 은행도 다시 정상화되겠지. 저는 그날 밤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총리의 결정을 지지하십니까? 7일 전만 해도 한국 철수를 지지한 사람들이 87%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복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82%였습니다. 단 7일 만에 여론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3월 23일 베트남 국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법으로 만드는 투표였습니다. 저는 국회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찬성 237표, 반대 18표, 기권 5표.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18명의 의원들은 모두 강경파였습니다. 그들은 회의장을 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굴욕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자존심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개선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날부터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3월 24일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베트남 공장 재가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내로 결정하겠습니다. LG가 뒤를 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복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변화된 태도를 환영합니다. 공장 재가동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15개의 한국 대기업이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베트남 주식시장이 폭등했습니다. 하루에 18%나 올랐습니다. 7일 전 폭락한 걸 거의 회복한 것입니다. 은행 앞에 줄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7일 전 갔던 그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공장 관리자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투한 기자님, 한국 본사에서 급파된 기술팀입니다. 일주일 내에 공장을 재가동하래요. 정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능합니까? 한국 회사들은 원래 준비가 돼 있었대요. 베트남이 다시 요청하면 즉시 돌아올 수 있도록요. 그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은 떠났지만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베트남 경제부 장관이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공식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찾아간 것입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장관은 이미 안에 있었습니다. 30분 후 그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관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장관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한국 대사님께 직접 사과했습니다. 무엇을 사과하셨습니까? 제 오만함을요. 한국을 무시했던 것을요. 그분들이 베트남을 위해 해준 모든 것을 잊었던 것을요.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15년 동안 우리에게 모든 걸 줬습니다. 기술, 일자리, 교육, 미래. 그런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무시했습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잘못입니다. 그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다음 날 베트남의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경제부 장관, 한국에 무릎 꿇다. 어떤 이들은 굴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은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 아버지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아버지, 한국이 돌아온대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래. 배신당해도 용서하고 무시당해도 돌아와 주지. 그게 그들의 힘이야. 아버지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20년을 함께 일했잖아.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들인지 알아. 그래서 처음부터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했던 거야.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지겠죠? 응,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교훈은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리고 다음 날, 정말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3월 25일, 선언 후 정확히 1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노이 북부공단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0일 만에 다시 가동된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환호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40대 여성 노동자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기자님, 다시 일할 수 있어요. 제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녀가 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12개 공장이 재가동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28개 공장 모두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준비성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신문사에서 기사를 쓰면서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약속한 공장 재가동 기간은 8개월이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재가동한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더 씁쓸한 비교가 있었습니다. 10일 전 베트남이 벌인 것들을 계산해봤습니다. 한국의 투자 80조 원, 일자리 100만 개, 무상기술 지원 10조 원, 그리고 1,500만 명이 혜택을 받던 경제 생태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10일 후, 우리는 다시 얻었습니다. 같은 80조 원의 투자, 같은 100만 개의 일자리, 같은 경제 생태계. 하지만 10일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돌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80조 원의 투자, 100만 명의 일자리, 10조 원의 무상기술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15년간 쌓아온 신뢰. 그 신뢰를 우리는 단 하루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지불한 대가는 더 컸습니다. 10일간의 경제 붕괴, 외환 100억 달러 손실, 국가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자존심 상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신뢰는 쌓는데 15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파트너는 위기가 왔을 때 알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진짜 파트너였습니다. 숫자로 보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3월 26일 베트남 노동조합 위원장이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10일 전 그는 가장 강하게 한국 철수를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우리 노동자를 착취한다. 떠나야 한다. 그가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기자회견장에 나와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착취자라고 매도했던 것을 사과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제공했는지를요.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해보니 알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임금이 더 높았고, 복지가 더 좋았고, 승진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베트남 사람을 관리자로 승진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국적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기업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장면은 생중계됐습니다. 베트남 전역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북에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리 포인트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잃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80조 원의 투자를 잃었습니다. 100만 명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0조 원의 무상기술 지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을 잃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쌓아온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불한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10일간의 경제 붕괴를 겪었습니다. 외환 10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대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을 잃었습니다. 세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15년의 시간으로만 쌓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뢰는 쌓는데 15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셋째, 진짜 파트너는 위기가 왔을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배신당했지만 돌아왔습니다. 일본은 약속했지만 떠났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는 1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일 전 한국 기업 철수를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하노이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플래카드를 들고요. 한국 고맙습니다. 한국 영원히 함께합시다. 대한민국 최고. 심지어 베트남어가 아닌 한국어로 쓴 플래카드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해요. 거리에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한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 10일 만에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였습니다. 한 대학생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10일 전 저도 한국 반대 시위에 참여했어요. 근데 제가 바보였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요.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않겠어요.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10일 만에 한국에 무릎 꿇다. 경제 위기에서 극적 반전. BBC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경제력, 베트남 위기 10일 만에 해결. 일본은 손 놓고 구경만. 로이터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실수와 한국의 승리. 동남아시아 경제 지형도 바뀌나.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더 놀라웠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사설을 썼습니다. 일본은 베트남에서 무엇을 했는가? 한국의 신속한 대응에서 배워야. 요미우리 신문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현지화 전략, 일본이 본받아야 할 모델. 심지어 니케이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 기업, 베트남에서 한국의 완패.
속도와 헌신에서 밀려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본 언론조차 한국을 인정한 것입니다. 3월 27일 더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파나소닉 CEO가 베트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진출 계획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철수하신다는 겁니까? CEO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한국 기업들이 이미 자리를 다시 잡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10일 전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2주 안에 공장 가동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CEO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과대평가했습니다. 베트남 시장을요. 그리고 한국의 속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패배를 인정한 순간이요. 그날 오후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가 줄줄이 베트남 투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유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한국 기업과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그들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이 돌아왔으니까요. 3월 28일 베트남 주식시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관련 주식들이 폭등했습니다. 하루에 25%씩 올랐습니다. 제 아버지가 투자했던 주식도 회복했습니다.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 오히려 20% 이익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봤지? 한국을 믿으면 배신하지 않는다니까. 은행도 정상화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돈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출 한도도 풀렸습니다. 베트남 동화 가치도 회복됐습니다. 달러 대비 떨어졌던 15%를 모두 되찾았습니다.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단 2주 만에요. 3월 29일 베트남 총리가 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가 끝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돌아왔고 우리 경제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위기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한국은 15년 동안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버렸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오만 때문에.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베트남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그의 말에 국민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태국 정부가 한국에 경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사례를 봤습니다. 한국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똑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모두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트남의 실패를 보고 배운 것입니다. 한국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요. 3월 30일 제가 근무하는 신문사에서 특집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10일간의 악몽, 한국을 버린 데가. 저는 그 기사의 주필자였습니다. 지난 10일간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기사는 베트남 전역에 퍼졌습니다. 조회수 1000만을 넘겼습니다. 베트남 인구의 10%가 읽은 것입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기사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꼭 읽어야 할 역사.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말자. 그날 오후 베트남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교과서에 실겠습니다. 후세대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뭉클했습니다. 4월 1일 정확히 한국 철수 선언 17일 후였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 대표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노이 중앙광장에 5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도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거대한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양쪽에 스크린이 설치됐습니다. 베트남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한국 기업 대표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삼성, LG, 현대, 롯데,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보였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5만 명 앞에서, 카메라 수백 대 앞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광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 여러분, 총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베트남을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15년간 우리와 함께 해준 여러분을 우리는 배신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부회장이 총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총리를 껴안았습니다. 우와! 광장이 폭발했습니다. 5만 명이 동시에 함성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70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15년 전 삼성공장 1호 직원이었던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젊은이,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평생 일했던 회사가 돌아왔어.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다시 일할 수 있어. 그분이 한국 국기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땅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깊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대 앞쪽에서는 한 어린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엄마, 저 깃발 예뻐. 아이가 한국 국기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예쁘지. 저 나라가 우리 엄마 회사 만든 나라야. 엄마가 너 키울 수 있게 해준 나라. 엄마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기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대한민국. 그 순간 광장 전체가 따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5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어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울었습니다. 17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취재 대상에게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양국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나란히, 같은 높이로. 그리고 그 순간 비둘기 200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와, 어린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손뼉을 쳤습니다. 뛰어올랐습니다. 한 10살 소년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사진 찍어주세요. 저 깃발 앞에서. 그래, 어디 보자. 저는 소년의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한국 국기를 배경으로. 아저씨, 저 커서 한국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 우리 아빠처럼.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속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 베트남, 한국에 무릎 꿇고 사죄. 5만 명 환영 집회. BBC 속보 베트남 총리의 눈물. 한국 기업 복귀의 국민 환호. 로이터 속보 베트남과 한국 15년 파트너십 재개. 경제적 기적 기대. 일본 NHK 한국의 베트남 복귀. 일본 기업의 충격. 중국 CCTV 베트남 한국 선택. 아시아 경제 지형 변화.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실시간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정이다. 한국 멋있다. 베트남이 한국한테 무릎 꿇는 거 처음 본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네. 배신당했는데도 돌아온 한국. 대박이다. 일본은 뭐 했음. 한국 혼자 다 해결했네. 한국 기업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구나. 그리고 주변국 반응도 즉시 나왔습니다. 태국 총리 태국도 한국과 협력 강화를 원합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장관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베트남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재무장관 한국 기업 유치에 나서겠습니다. 모두가 이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것을, 진심의 힘을. 무대에서 한국 국가가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5만 명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국 국가가 끝나고 베트남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총리와 한국 부회장이 함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와! 광장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끼리도 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저도 옆에 있던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할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니, 한국이 해낸 거지. 우리는 그저 깨달았을 뿐이야. 너무 늦게. 그날 오후 3시 하노이 중앙광장.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5만 명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순간을, 한나라의 총리가 무릎 꿇고 사과하던 그 순간을, 70대 할아버지가 한국 국기에 절하던 그 순간을, 7살 아이가 예쁘다고 한국 국기를 바라보던 그 순간을, 그리고 제가 17년 경력의 냉철한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울던 그 순간을. 이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경제적 승리가 아니라 인간적 승리,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승리.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배신당해도 다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기사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17년간 놓치고 있던 것을요.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을, 투자액 뒤에 숨은 진심을, 계약서 뒤에 숨은 약속을. 한국은 단순히 돈을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키웠습니다. 미래를 함께 그렸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베트남을 이용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베트남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봤다고 하신 그 말씀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적 있으신가요? 비웃음 당한 적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한국도 그랬습니다. 베트남이 필요 없다고 했을 때 한국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을, 15년간 쌓은 신뢰는 10일의 배신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베트남이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찾아다니겠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순간들을요. 진심이 승리한 순간들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됐다면, 작은 용기가 됐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한국이 중동 사막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야기, 48시간 만에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감사합니다.